자, 우리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그러니까 신문명 미래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동북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세계가 그렇고 동북아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반도가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는 곳이 좀 나은 곳이 될까라고 하면 제가 정한 거는 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살자. 그리고 기회의 한반도가 되자. 네, 두 가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죠, 그죠? 어떻게 뭘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한 거니까 그냥 편해. 내가 쓴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항상 무슨 이렇게 전략을 세우거나 계획을 세울 때 냉정한 현실을 잘 보자 라고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 동북아에서 공부한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게 한반도다. 그래서 그냥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사이가 있는 게 아니고 세계 1, 2, 3등 사이에 있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살 길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경제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국방은 미국에 의존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을 벌여주게 되면 우리는 살 길을 어떻게 찾아 나갈 거냐. 이걸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분단국가의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김정인 위원장이 무슨 일을 한다든지 주변에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우리가 외국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괜찮냐? 라고 전화를 받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토가 전체 65%가, 남한이 65%가 산으로 돼 있어요. 강원도는 72%가 산이에요. 근데 이 중에 이 65%가 산이고, 근데 산이 제대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산 같은 데가 훨씬 잘 쓰여지는데 우리는 못 쓰고 있죠. 그다음 20%가 농경지고, 대략 9%의 땅과 공장을 지으니까 비싸죠. 공장 부지 하나가 막 100만 원씩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현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라는 거고, 북한이 2,500만이 살고 있다. 대략 독일이 8,500만이, 베트남이 인구가 대략 1억인데 그 평균 연령이 28세라는, 평균 연령이 28세면 얼마나 젊은지 알겠죠. 저희 10년 전에 심천이 평균 연령이 26세였어요. 우리가 2040년, 50년 되면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평균 연령이 54세 정도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14살까지는 전 세계 1등의 두뇌를 갖고 있는 게 한국 사람, 유대인, 뭐 이런 사람들로 볼 수 있어요. 우수한 두뇌 자원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 세계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거를 여러분 검색해 보면 전 세계에서 노는 시간도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생활을 잘 반추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직장 생활과 연이은 휴식과 노래방과, 그리고 또 주말에는 또 자식들을 데리고 또 나가는. 그래서 전 세계에 그 일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고 노는 시간도 아주 상위를 달리게 있는, 이게 뭘까? 에너지가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강한 나라고 지도자가 약한 나라다. 또 하나는 우리의 DNA 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 세계에 이렇게 밤마다 노래방을 가는 민족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 이게 라틴적 요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페인 사람 보면 비슷하다는 느낌, 이태리 사람 보면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라틴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게르만적 요소는 우리가 일본이 훨씬 더 치밀하고 꼼꼼하고, 이건 좀 많이 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현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고 있으면, 제가 이게 한 학기 강의 내용인데, 세계 흥망사를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흥망의 원리가 뭘까? 흥망의 원리를 보니까 하나는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가 라고
이걸 제가 오랫동안 규명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하게 된 그 과정은 제가 이제 강원도 평창에 살 때 우리 그 부잣집에 TV를 보러 이제 누나랑 손 붙잡고 갔는데 그 부잣집에서 개를 풀어가지고 우리 누나랑 나랑 울고불고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서 TV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잣집과는 달리 우리는 마루에다가 TV를 놓고 멍석을 깔고 이제 감자하고 옥수수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먹었어요. 그 TV를 봤는데 그때 TV를 본 내용이 세대 차이가 나는 얘기인데 여로라는 드라마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일인데 이 장옥조라는 조금 약간 모질라는 부잣집 남자가 있어. 그의 부인이 태연실 씨가 있었는데 미인이에요. 근데 일제시대에 앞잡이를 하는 김달중이라는 사람이 이 태연실이라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해가지고 아주 눈물 바다를 이루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 그거를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두 가지 생각이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게 되는 걸까? 그리고 인간이 어쨌든 노력을 하면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가난한 집 자식에 태어났다고 해서 계속 가난하게 살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그렇게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냐면 그 일본이 쳐들어올 때 이제 조선 사람이 목을 배워오면 너무 많으니까 이 조선 사람의 코를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코를 배워간 게 대략 9만 개 정도를 배워갔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결국은 또 당파 싸움을 하다가 계속 결국은 남한산성에 가가지고 또 남한산성에서 임금이 나서서 또 머리를 찍고 또 그러고 그때 또 어려움을 겪고 다산 정영생을 1801년도에 전라도로 유배를 보내고 또 이러다가 일제의 식민지를 또 살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남북한 분단되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처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흥하고 망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원리 하나는 휴먼 리소스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 근데 이 기술력이 어디서 탄생하느냐? 지식에서 나온다. 그리고 똑똑한 국민의 노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교육에서 나온다. 그래서 교육 문제, 인구와 기술과 교육이라는 휴먼 리소스를 훌륭하게 갖는 나라가 결국은 세계의 강자가 되더라. 이게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대륙과 해양 사이에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는 기회가 없는 것 같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도 경상남북도 많은 그 조그만 나라가 150년 동안 전 세계 1등이 된 적이 있다. 지금도 영국이 뭐냐면 전 세계 대단한 나라지만은 지금 크기로 보면 우리가 남북한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크단 말이에요. 인구도 그러하고. 지금 독일을 보면 인구가 8,500만 정도요. 유럽을 끌고 나가고 있거든요. 충분히 뭐냐면 우리도 대륙과 해양 사이에 의미 있는 집단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 두 번째 크게 흥망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은 길을 만드는 자, 우리가 장사를 할 때 보면 길목이 좋은 데서 장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만드는 자가 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중국도 가장 번성할 때 보면은 실크로드가 열렸을 때예요. 동양과 서양이 만날 때죠. 우리가 컬럼버스라는 사람이 유럽과 결국은 이쪽 남미를 연결했을 때,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했을 때 일대 세계의 지각 변동이 생겨나잖아요. 물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쥐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것 시작은 상업에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산업으로 넘어갔다 결국 금융으로 마지막으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금융에서 누가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 다음에 에너지, 식량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인 물류와 금융이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문제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 리더십이 중요해요.
누가 어떤 제도를 갖느냐, 어떤 리더십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화약도 발견하고 나침판도 발견하고 일찍 발견한 중국에서 산업혁명이 생기지 않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생겼을까? 이게 많은 경제학자의 논쟁인데 근데 그 중에 하나의 학설을 보게 되면 영국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특허제도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끝없이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만드는 견인차가 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 라는 부분에서 그게 제도의 탓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은 프랑스에는 나폴레옹이 모든 자식한테는 귀족의 자식이면 모두 다 귀족이 돼야 돼요. 그 이전에. 그리고 재산을 n분의 1로 물려줘. 그러니까 프랑스 농부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땅이 10,000평이면 자식이 10명이면 이게 1,000평으로 줄어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는 거야. 그런 일도 생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암만 귀족이고 부자였다고 하지만 내가 귀족이지만 재산을 자꾸 나누면은 재산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는 귀족이 많이 생기니까 결국 이게 인텔리겐차로 넘어가면서 이게 프랑스 혁명에 가담하게 됐다. 이런 상속제도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영국은 어떻게 했느냐? 귀족은 한 명만 되는 거야. 장자한테만 내려가는 거예요. 나머지 그 자식들한테는 귀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내가 그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약간의 돈은 있으니까 이들이 산업혁명으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상속제도 하나 자체가 뭐냐면 프랑스의 혁명, 물론 본질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이 양자의 혁명을 달리했다는 이런 학설도 있어요. 결국 뭐냐면 제도라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의 기술은 30년을 지배하지만은 제도라고 하는 것은 100년을 끌고 간다. 그러니까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 그만큼 제도가 중요하고 리더가 중요하네. 어떤 리더가 나오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나라가 부침을 거듭하는 거죠. 자, 그런 걸로 보면은 이게 원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나아갈 길을 한번 찾아보자고 말이에요. 그냥 원래대로 해놓으세요. 내가 다 알았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일관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 중국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고 3일을 굶으면 군자가 되지 않지. 남의 집 담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의 근본은 사람이 사는 것 가장 중요한 건 경제가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대국 틈바구이에 살아가려면 결국은 국력은 경제력인데 이 경제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가 중요한데 이 경제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산업에서 나온다. 이거를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가 양자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진보의 일부의 사람들은 무슨 경제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느냐. 그게 민간이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분적으로 맞지.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아베 수상이 쓰는 거나 미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거나 다 그게 정책 아니에요? 경제성장 정책을 쓰지. 그러나 그걸 시장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정책을 써가지고 그걸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치 이걸 시장에만 맡겨두면 모든 분배 문제가 해결처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 보수도 문제인 거죠. 항상 시장의 역동성은 존재하지만 시장의 실패 요인도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라는 걸 기본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여러분의 꿈속에 꿈을 작게 갖지 말고 우리가 실리콘밸리가 180만 정도인데 거기서 대략 부가가치까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 2조 4천억 달러예요. 우리가 5천만이 벌어들이는 게 1조 4천억 달러예요. 훨씬 미래를 이룰 수. 우리가 만약 독일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본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면은 한반도의 정세가 동북아의 정세가 바뀌겠죠.
미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다를 거고 중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다를 거예요. 그럼 이런 전략을 어떻게 써나갈 거냐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 나가 보겠습니다. 자,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 근데 이 기술이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교육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14세까지 가장 IQ가 우수한 사람. 근데 이상하게 공부를 시키면 시킬수록 과외비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아이는 아이대로 힘드는 이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창의적인 기술을 만드는 인재가 탄생하지 않는 거예요. 외워가지고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대한민국의 관건적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산업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산업을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는 저희가 첫 번째 신문명 미래도시를 하는 게 앞으로 스마트홈, 스마트시티의 세상이 온다. 20년 뒤가 되면은 집안에 있는 스마트 기기가 200개쯤 된다. 집인지 우리가 마치 왜 아이언맨 집 보면 생각나는 것들 있죠. 집안에 스마트 기기가 2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냉장고가 점점 지능화된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걸 강의를 다시 한번 안 든 분이 있으니까. 자, 산업혁명이 왔어요. 처음에는 전부 그 냇물가에 기관이 없으니까 전부 수레를 돌릴 수 있는 물가에 방앗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증기기관이 생겼어요. 석탄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 전기라는 게 발견됐어요. 근데 이 발전기를 만드는데 직류형 발전기를 교집했던 사람은 에디슨이고 테슬라의 발전기는 교류 발전기를 해서 둘이 싸우다가 테슬라가 이겼지. 그런데 어느 날 에디슨이 어떤 회사에 가보니까 이 빛이 분할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뉴욕 시내 전체 가로등이 켜지는 날 뉴욕 시민들이 나와 다 박수친 게 100년 좀 지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느냐, 뭐를 만들었는지 잘 보세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1902년도에 만든 게 선풍기, 1905년도에 만든 게 토스터기, 1910년도에 만든 게 전자레인지, 1917년도에 만든 게 냉장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에디슨 주식회사에 있었던 포드라는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스위스에 가면 인구가 2만 9천 명밖에 안 되는 부베라는 동네에서 100조 원짜리 회사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시리얼 회사하고 우유 회사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산업에 성공하게 됐을까요? 산업혁명이 왔어요. 산업혁명은 큰 대규모 공장에 대량 생산, 대규모 공장, 대도시가 몰려들어 사람이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전부 출근을 하면 누가 빵을 구워주냐고. 이제 노예가 없는데. 토스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탁기가 있어야지. 이제 농사를 짓자고 전부 도예지에 나와가지고 하면은 뭔가 음식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하는 이런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없잖아. 산업, 에디슨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필요를 먼저 발견한 다음에 발명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필요를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필요를 어디서 발견했겠어요? 산업혁명의 대규모 시대에 대량 생산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맞는 걸 찾은 거죠. 포드는 어느 날 왜 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말 타고 출근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는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에서 자동차가 생겼는데 마부라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가서 청원을 하죠. 우리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 라고 하니까 영국 국회가 붉은 깃발법을 만들어 가지고 붉은 깃발법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가면서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라고 해야 돼. 시속 6km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건 거의 같은 거죠. 밤에는 등을 들고 저기 차가 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생산성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필요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드 자동차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자율주행차로 오게 되고 이제 드디어 드론을 타고 사람이 움직이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벨의 전화기는 지금 인터넷으로 와가지고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왜 네슬러 분유 같은 게 생겼어요? 엄마가 출근을 하는데 애를 어떻게 매일 우유를 먹이겠어? 우유를 먹이지. 이 모유를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유가 탄생하는 거죠. 산업혁명의 여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자동차가 이렇게 바뀌고 하면 우리의 마치 에디슨이 100년 전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우리가 TV, 냉장고, 세탁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슬슬 냉장고가 지능화되기 시작하죠. 응? 딱 열면 안에 들은 게 투명하게 보낼 수 있고 좀 있으면은 이제 그 달걀을 인식해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당신한테 맞는 식단은 뭔지 다 확인하고 이런 시대가 와서 여러분 냉장고 열면 안 먹는 거 음식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어요. 마치 그러면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가 정리돼서 나가듯이 이런 게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맞는 새로운 집과 새로운 도시가 나오게 되는 게 필연적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미래산업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기에는 반도체가 400조, 제약시장이 1200조, 자동차 1800조인데 우리가 분당만한 도시가 중국에 매년 100개씩 지어져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방글라데시,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서 25억 명이 앞으로 도시에 나와 살게 돼요. 25억 명. 대한민국 5천만이 나오는데 지금 6.25 전쟁 이후로 지금 60년 동안 도시로 나왔는데 이거에 뭐냐면 50배만 한 게 앞으로 도시에 나오는 거죠. 거대한 앞으로 산업이 기다리고 있고 이게 기술의 혁명과 더불어 오게 되면서 스마트홈, 스마트시티라는 게 앞으로 거대한 미래 산업이 되고 이건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왜 잘하느냐? 가장 짧은 시기 스탠포드가 지금 저기 송도에 연구소, 도시 연구소가 오게 됐는데 우리가 만나보니까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라고 보니까 첫 번째는 한국이 지난 40년 동안 가장 많은 도시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IT가 발달했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전제품이 발달했다는 점. 왜냐하면 이게 IT하고 스마트홈이 되면 가전제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과 옆에 아시아의 큰 미래 시장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온돌이라는 걸 쓰는 거는 우리 한반도하고 저기 동북 삼성 지방밖에 없었어요. 이제 유럽이 전부 온돌로 바뀌고 있죠. 최대 수출 상품이 되고 있죠. 과거에는 뭐냐면 이게 벽난로를 떼고 양탄자를 깔았는데 양탄자가 먼지도 많이 나고 겨울에 춥잖아요. 온돌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스마트홈, 스마트시티가 우리의 미래 핵심 산업이다. 두 번째로는 시장을 분석할 때 이 아프리카는 대체로 앞으로 유럽이 가까우니까 경향적으로 우리보다 우세할 수 있고 남미는 캐나다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우세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멀리 가지 말고 요 중국, 한국, 중국, 일본 요 일대만 해도 16억의 시장이다. 우리가 유럽이 5억 5천만이거든요. 이 일대 시장에서 우리가 1등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 중국이 이제 2020년이 되면은 완전히 수출 국가에서 순소비 국가로 소비가 더 많은 국가로 전환됩니다. 중산층이 늘어나게 돼요. 작년에 1억 2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조만간 이게 3억, 4억, 5억 정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면 우리의 비행기 타면 1시간, 2시간 이내에 우리가 중국이라는 이 사이즈를 생각해 보면 5천만 명이
매년 한국으로 여행을 와도 30년 동안 와야 돼요. 그럼 30년 지나면 자식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매년 신생아가 2,500만이 생기는 나라가 옆에 중국이에요. 이 중산층의 변화는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중국이 아이를 2명 낳는다는 정책을 발표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겼어요? 뉴질랜드에 있는 우유 회사 주식값이 폭등했죠. 앞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연세 우유나 우리 이런 우유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고급 우유를 많이 먹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유 시장이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육류 소비가 올라가게 되죠. 우리도 보면 처음에 우유 먹다가 요새는 요구르트 먹죠. 요구르트 먹다가 그냥 요구르트 먹는 게 수제 요구르트로 바뀌고 있죠. 수제 요구르트에도 좀 지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베리가 많이 박혀 있는 거 먹죠. 우리도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중국도 그 수요가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식량, 식품, 그래서 앞으로 사람이 이제 100살, 120살을 살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평균 수명이 75세인데 5년이나 6년 정도 아프거나 병든 상태에서 죽어가는 전 세계 가장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지닌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게 본인, 가족, 국가의 의료보험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근데 건강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유전적 요소를 빼놓으면은 하나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70%가 물인데 이 사람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를 건강하게 먹느냐. 그 다음에 운동하느냐.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적으냐. 그 다음 질병 관리를 잘하느냐. 이런 것인데 앞으로 그래서 먹는 거와 기능성 식품과 건강 보조식품과 기능성 화장품과 이것이 구별이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뉴질랜드 지난번에 말씀 뉴질랜드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관절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홍합으로 만든 가루 같은 걸 팔잖아요. 응? 건강 보조식품으로. 이런 것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거, 아름답게 사는 거, 그게 필요한 관광하고 사는 건강 관광 산업이 미래의 큰 산업이 된다. 우리가 지금 당장 보면 한국의 주식시장을 보면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아모레 퍼시픽, 그죠? 한미약품, 셀트리온, 이게 다 뭐예요? 다 화장품과 기능성 약품 이런 쪽으로 넘어가요. 점점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일본에 가면은 중국 관광객 때문에 거의 동경 시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근데 동경에 가보면은 모든 구멍가게에 가도 전부 텍스프리 해주잖아요. 우리나라는 텍스프리 안 해주지. 전 세계 뭐냐면 공항에서 내리면 도착지 면세점이 대부분 다 있죠. 도착해서. 한국은 없죠. 왜 일본은 모든 조그만 가게에 다 면세를 혜택 주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게 없을까? 관광으로 일본이 대대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이게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고가로 유지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못 써나가고 있는 거죠. 이 건강 관광 산업 앞으로 핵심적인 산업이다. 화장품 산업이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재밌는 사람이라고 봐지는데요. 이게 이제 한 통계인데 이 S&P에서 500대 기업을 조사했는데 과거 보게 되면 우리가 유형의 자산 가치하고 무형의 자산 가치를 비교해 보니까 과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공장, 뭐 땅 이런 눈에 보이는 자산 가치가 과거에는 80%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가 뭐냐면 어떤 거냐면 무형의 자산 가치가 84%예요. 훌륭한 기업일수록 공장이 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특허, 기술, 아이디어 이게 훨씬 큰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근자에 눈을 뜨게 되면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유전적 요소가 있다. 라틴적 요소가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개척한 시장을 근저에 한번 잘 돌이켜보면 엔터테인 이 시장을 가만히 보면 사람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이 시장이 점점 커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 아주 독보적인 시장 영역을 개척한 거 있어요. 온라인 게임. 그죠? 웹툰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일본이 먼저 훨씬 더 먼저 만화를 시작했지만 웹툰이 한국에 시도했거든요. 웹툰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웹툰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만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막 그리고 그리고 결국 그게 영화나 이렇게 옮겨 나가죠. 엔터테인먼트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만화, 영화, 소설, 많은 거 핵심이 뭘 것 같아? 엔터테인먼트의 핵심. 스토리다. 그렇잖아요? 스토리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미 과거에는 한류가 순간적으로 됐다 꺾일 거라고 봤는데 지금의 우리가 방탄소년단을 보거나 이 일단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카카오에 가거나 네이버에 가보면 스토리 펀딩을 해가지고 돈을 벌죠. 그죠? 키앤 롤링이라는 한 영국에 있는 여성이 남자친구랑 살다가 아이는 낳았는데 남자친구가 떠나갔지.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글을 썼죠. 무슨 글을 썼어요? 해리포터를 썼죠.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온 데다 출판사에 보냈는데 안 됐는데 어느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어. 거기서 순간 뭐냐면 이 해리포터 요 매출 하나가 24조를 냈는데 이게 전체 연관산업 해리포터 만화, 영화 그 다음에 해리포터 책받침 장난감 이러면 그게 얼마쯤 되는지 알아요? 얼마쯤? 대략 300조쯤 됩니다. 이게 필리핀의 GDP만 해요. 근데 결국 이 키앤 롤링이라고 하는 이 스토리잖아, 스토리.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 세계에 아마 그 드라마 작가들이 쪽대본을 써가지고 반응을 체크해가지고 바꾸고 만화도 막 바꾸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성 능력과 그냥 머리가 기본적으로 좋고 구성 능력과 스토리 구성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큰 흐름으로 볼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분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재밌는 게 딱 중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버는 만큼 일본한테 지금 수십 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 중국서 버는 만큼 일본서 또 우리가 져요. 근데 그게 품목을 보게 되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게 부품 소재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바현 일대에 있는 이 부품 소재 산업이 일본이 강한 거죠. 그러면은 한번 인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누가 세상의 주인공이 됐는가라고 가만히 보면 첫 번째로는 에너지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처음에 불을 발견한 사람, 그 다음에 전기기관을 발견한 사람, 그 다음에 석유를 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에너지원을 누가 갖느냐. 두 번째는 소재를 누가 갖느냐.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철기 시대로 나중에 철강을 만들었지. 근데 이게 지금 철의 시대인데 이게 산업혁명은 그래서 탄소섬유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 철강이라는 게 여러분 자동차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평균 매년 3kg 정도 녹이 씁니다. 여러분 러스트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앞으로 있는 이 시멘트와 철강으로 만들어진 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뒤틀림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녹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지. 이 철강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스테인레스도 우리가 그릇 같은 거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 일본이 앞서 나간 게 탄소 섬유를 앞서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가 꿈에 그리는 게 뭐냐면 티타늄이라는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검색해보면 알아요. 시진핑 주석, 영국 맨체스터 대학
그래핀 이렇게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어. 철의 50배의 강도를 가지고 훨씬 더 가볍고 전도율은 높고 라고 하는 게 그래핀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누가 갖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가 원하는 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는데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석유의 50%는 자동차가 씁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 전기를 어디서 만들까요? 석유의 50%면 그게 전 세계 경제로 보면 사이즈가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전기로 바뀌면 전기를 뭐서 만들 거냐? 석탄으로 만드는 거는 석탄을 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잖아요. 그럼 결국 가스로 넘어갔다가 태양광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결국은 미래의 거대한 산업이 있을 거고, 그러면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중요하잖아요. 배터리를 만드는 데 리튬이나 이런 게, 코발트나 이런 게 중요한 자원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북한을 잘 살펴보자. 북한을 잘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가 있느냐. 북한이 대략 철, 무연탄, 히토류, 아연, 마그네사이트, 흑연, 텅스텐, 금 그래가지고 대략 갖고 있는 것이 작게는 3천조 원, 많게는 7천조 원쯤 갖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일본, 많은 나라의 얘기죠. 여기 보면 이 흑연이 뭐냐면 전 세계 4위에서 5위가 있는데, 그 그래핀은 어디서 나오느냐? 흑연에서 나옵니다. 많은 미래 소재 산업의 부분에서는 마그네슘이 있어야 돼. 근데 마그네슘은 어디서 나오냐? 마그네사이트에서 나와요. 포항 제철이 강릉에다가 마그네슘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마그네슘을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있죠. 마그네슘을 만들려면 마그네사이트가 있어야 돼. 여기 티탄이 있어야지. 티탄이 있어야 뭐냐면 티타늄을 만들고 항공 우주 산업으로 가는 걸 만들어냈어. 우리가 아직 티타늄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 그냥 북한이 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남한에 임가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미래의 소재 산업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일본한테 계속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7천조 원이, 물론 이게 과장됐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3천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어쨌든 철 같은 경우에는 대략 포항제철에서 보는 게 톤당 100톤 보면은 대략 500조쯤 있을 거라고 보죠. 5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죠. 그래서 이게 남한이 못 갖고 있는 북한이 갖고 있는 자원은 이런 자원을 있다. 이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소재 산업 같은 걸 한번 이끌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겠다고 봐죠. 이렇게 지금 모여 있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특히 이 지역에 이제 모여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북한 이제 남북 문제가 풀리게 되면 북한이 새로운 젊은이들이나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려면 조금 더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연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대안을 낼 수가 있고, 막연히 그냥 북한에게 돈을 퍼붓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저기에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로 올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DASSAULT, 다소라는 세계적인 3D 회사가 그 호주라는 광산을 개발할 때 보면 미리 3D로 해서 가채 매장량을 확정짓고 거기서 어떻게 굴착해서 들어가고 전부 무인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사람이 무인으로 로봇이 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시스템을 호주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를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산업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 중에 벤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산업은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해요. 제가 지식이 없으면 기술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과학과 기술은 별개였어요. 경험적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내가 양치기를 하다가
저기 뭐냐면 양들이 돌아다니는데 가시덤불 같은 가지를 않는구나 라고 해서 만든 게 철조망이에요. 아크라이트 방적기를 만든 사람은 이발사예요. 그랬는데 인류가 만든 게 최초에는 수학입니다. 수학에서 자연과학이 나와요. 근데 자연과학이 나오면서 과학과 기술이 점점 만나서 진화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 여러분 대학교 가면 공과대학 건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막 실험 장비가 양성자 가속기 같은 거 막 1조 원짜리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자현미경, 과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걸 가지고 실험을 해나가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점점 결합돼 나와 있네. 근데 그러려면 이 기술이 탄생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지식을 창조하는 시스템이 없이는 절대로 미래 산업의 씨앗이 생길 수가 없다. 지식을 창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성공한 게 미국의 나사라는 데지. 미국의 나사라는 데가 우주로 가는 거를 쏘아오는 거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컴퓨터도 찾아내고 인터넷도 발견하고 마우스도 하고 수많은 파생상품 기술이 저기서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컴퓨터라는 거는 이 수소폭탄이 터지냐 안 터지냐라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10억 번을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기가 없을 때 10억 번을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그래서 헝가리 수학자인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프린스턴 그 대학 연구소 안에 어마어마한 큰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계산기가 처음 컴퓨터의 시작이에요. 연산 능력하는. 옛날엔 전부 주판으로 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14세 중에 IQ 170짜리라고 해서 가장 우수한 신동이라는 사람이 나사에 갔어요. 그 사람이 가서 뭐 했는 줄 알아요? 암산하는 거.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거.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옛날엔 뭐 학교 운동량만한 컴퓨터가 이제 손바닥만한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에 내가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우리 동네를 키워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미래 산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지식을 누가 만들어줄 거냐. 그 지식이 없으면 절대 산업의 맹한은 생기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게 그냥 생기지가 않고 내가 혼자 공부를 하면 공부 잘 안 되잖아요. 뭔가 집단적인 힘을 모을 때 공부를 잘 할 수 있잖아요. 연구를 한다면. 그게 한 예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채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만든 거는 이 사람은 옛날에 환관이었어요. 그 환관 안에 무슨 조직이 있었냐면은 궁중의 직기만을 제조하고 관리하는 이 상방연이라는 데서 17년 동안 종이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한 개인이 17년 동안 저런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 조직의 뒷받침이 있으니까 연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가 장자가 아니에요. 이때 지중해를 전부 이슬람이 전부 장악하고 나니까 바다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나라로 가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양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드는 기술을 만들고 대대적인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포르투갈 여행해 보면은 엔리케 왕자가 만든 저 해양 연구소 가면 배도 있어요. 저기서 만든 배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콜럼버스가 그의 후예들이 아메리카로 가게 돼요. 먼저 포르투갈이 먼저 저기 아프리카 희망봉을 먼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먼저 일어서고 나중에 스페인에서 쓰겠죠. 그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나사라는 데가 성공하게 되는 거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반대를 하죠. 군산학으로 가서 인류를 어려움에 빠뜨릴 거다. 근데 미국은 국가 전체 R&D를 50% 이상을 지난 50년 동안 지금 60년 동안 군사비에 갖다 붓고 있어요. 그게 전 세계 전쟁 무기의 발달이라는 나쁜 면도 가져왔지만 그 전쟁 무기라는 그 자체를 하게 되면 정교하잖아요. 우리가 랜드 연구소라는 게 우리 미국 주요의 싱크탱크가 만들어진 게 랜드 연구소가 더글라스 항공사가
세계대전을 해보니까 이게 포탄 탄두를 해보니까 탄두가 너무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탄두의 정확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 용역을 맡은 게 랜드 연구소예요. 진화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나사라는 걸 통해서 세계적인 기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이 지식을 집중적인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사와 같은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전 세계 GDP 대비 R&D가 1위예요. 우리가. 국가 R&D가 1위인데 CDMA 외에는 세계적인 아직 기술을 못 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어쨌든 지식을 만들어내는 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본산은 대학입니다. 지식을 만들어내는 본산이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지금 수많은 창업의 씨앗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큰 문제예요. 두 번째는 하나가 지식에서 이제 이게 이제 씨앗이 나왔어요. 씨앗이 나오면은 하나는 인큐베이팅을 하는 생태계고 하나는 벤처 생태계가 있는데 이 생태계가 잘 돌아가냐 안 돌아가느냐가 결국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가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저기 실리콘밸리 생태계가 우수하다고 그랬는데 실리콘밸리 생태계라는 게 뭐예요? IT 산업 하나예요. 그죠? 근데 새로운 가능성을 하나 봤잖아요. 나파밸리는 포도주 하나로 인구가 14만 정도 사는데 5만 3천 명이 포도주와 관광 상품으로 세계적인 나파밸리가 그 유럽에 수백 년간 해왔던 그 포도주 시장을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오늘은 뭐냐면 사람이 포도주를 재배했는데 우리 그 세계적인 영화 감독인 코폴란 감독이죠. 지옥의 묵시록을 만든 이 사람이 한번 성공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포도주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진짜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지옥의 묵시록인 영화가 성공을 하게 됐죠. 이러면서 이제 마케팅과 이런 게 성공하게 되면서 저게 나파밸리가 일어서게 되면 실리콘밸리가 IT라는 것으로 성공한 도시가 됐다면 나파밸리가 포도주로 성공한 도시가 됐다면 우리가 좋은 생태계만 가지면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인삼이라는 것도 세계적인 게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항에 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는 그 KTNG에서 만든 홍삼 어마어마하게 팔리잖아요. 근데 삼이 왜 세계적인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몇천 년 동안 먹죠? 거기 보면 사포닌 성분이 있고 뭐 이렇게밖에 나도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사람이 대략 염색체를 막 1억 2천만 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유전체로 분석을 해보면요. 사람보다 삼이 4배가 많대요. 재밌지 않아요? 식물인데 사람보다 유전체가 삼이 4배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풀기 어려워요. 사람이 유전체도 분석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 사람도. 근데 그거에 4배면은 그냥 단순 4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늘어난다고 말하니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산업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갖는 거는 그럼 이게 하나는 지식을 만들고 지식에서 씨앗을 만들면 씨앗이 시장에서 잘 투자하도록 만드는 생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저기 김두수 선생님 같은 시장이 중요해요. 여태까지의 시장은 만들어진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왜? 공장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공장 짓고 병원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병원 짓고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만약에 우리가 인삼으로 성공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든지 우리가 어떤 특화된 도시를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점 더 디지털화 되게 되면. 그래서 이 디지털 도시가 되면 제가 재밌는 논문을 봤는데 10년마다 사람이 IQ가 30 올라간대요. 왜냐하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몇십 년보다 지금 뭐냐면 9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스마트 시티가 되게 되면은 지능이 요 스마트 시티 때문에 한 10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집이든 도시가 자기의 비서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라스트 제다이 저거 스타워즈 봤죠? 여러분 깡통 로봇 하는 거 돌아다니잖아요. 결국은 훨씬 더 진화라는 것이 우리가 이 집이라는 것 자체가 비선화의 형태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국은 선출직 단체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도 기초위원이 광역위원이 되고 광역위원이 시장군수가 되고 시장군수가 잘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거기 잘한 사람이 장관이 되고 그가 잘한 사람이 총리가 되고 그가 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야만 예측 가능한 나라가 돼야만 우리나라가 미래를 열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단체장은 우리가 정말로 좀 평가 기준을 정하자. 삶의 질을 우리 만들어주는 사람, 애들 공부시키는 거, 의료, 경쟁력, 우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근데 비싸게 사는 게 아니고 저렴하게 사는 거. 왜 비엔나는 임대주택의 30%인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싼 집에 사는데 우리는 왜 비싸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시장,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시산학을. 시장이 지식을 만들고 벤처 생태계를 만들고 지식의 창조 생태계를 만드는 이 시스템을 만들면 미래 산업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아니 그냥 넘기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에서 한번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면 제가 네덜란드가 경상남북도만한 나라가 150년 1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쉽게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만약에 전 세계 500대 기업에 아시아 본부가 한국에 와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전 세계 UN 기구나 세계적인 기구가 적어도 뭐냐면 그 본부가 한국에 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응? 전 세계 훌륭한 인재가 한국에 와 있으면 한국은 잘 살게 되겠죠. 근데 한번 지금 살펴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는 싱가포르이 4,200개, 홍콩이 1,389개, 도쿄 531개, 한국 93개. 그러면 동경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531개는 적어도 좀 싱가포르, 홍콩이 압도적이잖아요. 여러분 홍콩 가봤지만 홍콩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싱가포르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저 도시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저기 가 있을까? 만약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에 뭐냐면 그 전 세계 포춘 500대 기업의 세계적인 기구가 이런 것이 뭐냐면 아태 지역 본부가 한국에 와 있으면 한국의 아시아 경제의 허브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저게 제일 어쨌든 그 회사에서 아시아로 보낼 땐 아시아로 제일 똑똑한 사람을 보낼 거 아니에요. 기업과 기구와 인재가 결국은 한반도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국제기구 유치는 뉴욕하고 제네바하고 빈에 집중되어 있다. 뉴욕은 그렇다고 쳐. 2차 세계대전 승전을 이끌었으니까. 스위스는 왜 거기 가 있을까? 스위스에. 제네바에. 스위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2차 세계대전에 우리 스위스를 쳐들어오면은 스위스로는 모든 터널을 다 폭파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영세 중립국의 길을 가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전 세계의 세계적인 기구를 스위스로 유치하자. 그러면 거기에 세계적인 기구가 다 와 있으면
연일 거기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지혜를 모은 거죠. 여러분 다보스 포럼이라는 건 평창보다 조그만 동네예요. 그거. 한 교수 하나가 하나의 지혜로 시작한 것이 오늘날 다보스 포럼까지 간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결국은 이 유엔 기구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걸 유치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또 교훈을 보면 스위스의 교훈도 있지만 벨기에를 잘 생각해 보자면 유럽의 본부가 어디 있어요? 벨기에에 있잖아요. 왜?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독일하고 상호 경쟁 관계인데 그거보다는 벨기에라는 나라에 있는 것이 더 안심되잖아요. 그러면 한반도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주변에 G1, G2 큰 나라가 있고 서로가 경쟁하는데 같이 공존하고 살고 싶으면 어디에 있겠어? 한국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스위스 같은 전략도 쓰고 벨기에 같은 전략도 쓰고 충분히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외국의 기업들이 오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라고 보면 제가 재작년에 러시아에 가니까 러시아 정부가 그 교수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그 30만 달러, 그러니까 3억까지를 줄 수 있는 이런 법도 통과했어요. 러시아가. 우리나라 국립대학에서 한 교수는 3억을 못 주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이 훨씬 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다니기 쉬운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결국은 어떤 공장을 많이 유치하는 것보다 이게 사실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규제를 개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싱가포르가 홍콩보다 더 나은 DNA를 만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는 이따 물어보세요. 그래서 글로벌 유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청와대 있을 때 연구를 해보니까 왜 저리로 갔을까? 특히 금융기관이. 라고 하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거주 정주 요건을 좋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부패를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한 게 자기들의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게 해주는 거죠. 세계적인 그 펀드 회사들에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국민연금이 3위쯤 되잖아요. 충분히 우리고 여력이 있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큰 손이거든. 우리도 이걸 운용할 수 있거든. 기회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야, 이 북한 문제가 이 통일을 해서 이게 통일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많은 외국 사람들한테 리서치를 해보게 되면 왜 한국에 안 오냐? 라고 아까 얘기했던 교육 문제나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도 그런 전화 받잖아요. 거기 전쟁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왜 다른 나라한테 전화해가지고서 거긴 괜찮냐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한국 걱정해요. 지금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이 평화가 경제다. 통일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평화라는 것이 경제라는 걸 한번 잘 살펴보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이제 정리를 하면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이것은 뭐냐면 결국 교육혁명이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은 지식생태계, 벤처생태계, 시장이 이끄는 시산학을 만들어서 여기서 결판이 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분단 국가를 극복하여주는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자. 또 하나는 우리가 대륙과 해양 사이에 의미 있는 전 세계의 기업과 기구와 인재들이 한반도로 오는 나라를 만들자. 결론적으로 보면
인재가 필요하다. 자, 인재가 필요한데 이 인재를 연구하려면 우리가 이걸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앞으로 50년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 질서를 두고 쟁패를 또는 또 뭐냐면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할 거예요. 근데 헌법이라고 하면 그냥 헌법이라고 헌법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회가 움직이는 원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유럽에서 먼저 삼권 분립이라는 말을 먼저 만들었어요.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도 먼저 나왔어요. 로크의 계약설도 먼저 나왔어요. 그랬는데 의회도 먼저 탄생했어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가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1850년대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이 생겼고 이러면서 3천만 명의 미국의 대량 이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갱스 오브 뉴욕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수없이 이민자의 행렬이 나오고 나죠. 가파다라는 영화 보게 되면 거기 이민자의 행렬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생각을 미국 사람들이 하게 되냐면은 영국은 수상을 국회의원들이 뽑잖아요. 그리고 투표권도 제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귀족들로. 근데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임기를 제한두는 거지. 그래서 귀족이 아니라도 누구든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든 거죠. 저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헌법에 보면 제 8장을 보게 되면 위대한 조항이 있는데 특허제도. 특허제도를 확실히 보호해 준다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서 연방제를 만든 거죠. 미국이 만약에 연방제하고 대통령제를 안 만들었으면은 그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미국의 강점. 그럴 때 유럽 사람들이 보고 지식인들이 보고 탐복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이때는 저런 제도를 상상해내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게 연방제의 장점과 대통령제의 장점이 있죠. 미국은.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를 놓고 허가해 주는데 안 허가해 준대요. 어떨 때는 대마초를 허가해 주는데 안 허가해 준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영화에 보게 되면 막 결혼식 하고 저주로 도망가기도 하고 막 2주 가면은 2주는 결혼식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쟁하게 하면서 전체 대통령 연방제라는 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이분은 중국도 비슷한 점이 있다. 중국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일당 체제의 리더십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끌고 가는데 저기 지방자치라는 것을 전통을 가지고 있죠. 이게 미국과 중국의 공통점이에요. 대한민국. 우리가 유럽의 많은 나라가 대부분 다 내각제다. 그래서 내각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전 세계 최강자인 두 나라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나라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과연 그럴까? 두 번째. 인재 양성과 발탁제도 부분에서는 미국은 대학교까지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리고 대학교를 마치고 나면은 싱크탱크가 많죠. 그리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보좌관 생활을 하다가 로펌에 가면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받죠. 그리고 국회의원 이제 지방의원 국회의원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엽관제라고 해서 일정 급수 이상은 다 가죠. 전부 바꾸는 사람이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를 바꿉니다. 엽관제를. 근데 반면에 중국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청당원 9천만 명이 있어요. 공산당원이 대략 있으면 이 중에 스타트 멤버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대학 졸업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체로.
공산당원이 되고, 북경대학하고清華대학을 가려면 100만 명 중에 1등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9천만 명 중에 4만 5천만 명이 이제 첫 스타트 멤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2,500명으로 줄어들어요. 여기서 250명의 정치국원으로 25명의 정치국원으로 바꿔요. 그 중에 7명의 상무위원으로 넣어요. 그 중에 1명이 주석이 되는 거예요. 저런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는데 원리는 세 가지. 중앙에서 지방으로. 잘 사는 데서 못 사는 데, 못 사는 데서 잘 사는 데로. 기획부서에서 사회부서, 사업부서에 기획부서. 이게 순환보직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평가를 해서 좋으면은 승진하고 경쟁하고 이 원리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없죠. 그래서 이 인재 부분으로 끝을 낼 텐데, 제가 이제 인재 부분, 이게 리더라는 건 뭐냐면 너무 이게 엘리트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 아닌가, 뭐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왜 100마리 양하고 늑대 한 마리하고 이렇게 보면 누가 리더가 되냐 안 되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의 진나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변방의 부족이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대를 걸쳐서 가장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인재의 영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라는 사람은 제나라 사람이에요. 그 제나라 사람을 와가지고 결국은 상황의 변법 자강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법가 사상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것이 결국 일어나게 되죠. 결국 진시황이 더나 유목민족의 피까지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진나라라는 걸 통일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신하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니, 쟤는 옆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제가 언제 모반을 껴야 할지 모르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하자 라고 해서 논쟁이 붙죠. 논쟁이 붙는데 이때 유명한, 이 사람 나중에 결국은 배신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하죠. 천하의 태산도 한 줌의 흙을 버리지 않아야 태산이 되고, 하해 불택세류, 천하의 큰 뇌물을 이루려면 선택하다. 응? 선택하지 아니한다. 작은 뇌물을 가려 쓰지 않는다. 작은 뇌물들이 결국 모여서 천하의 큰 대화를 이룬다. 이걸 해서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죠. 근데 여기에 주나라나 많은 제나라에 융성할 때나 이거 보면 여러분이 많이 아는 강태공이라는 사람을 보면 젊었을 때 벼슬을 하다가 수없이 공부를 하고 있다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수라는 데가 저기 그 장강의 한쪽 귀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낚시질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나이 70살에. 도망가죠. 결국 거기서 주의 문왕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주나라를 세우게 되죠. 공자가 가장 중요한 주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강태공이 땅을 받은 나라가 나중에 제나라라는 걸 강태공의 후예가 만들게 되죠. 제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결국 이 주나라하고 이거하고 강태공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루게 된 거죠. 삼국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이 항우라는 사람은 집안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인데 한 번 패하고 나서 그냥 자기가 자결하고 끝내잖아 사실은. 근데 항우라는 이 유방이라는 사람은 동네 건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막걸리를 먹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하루는 술을 먹고 언덕 위에 이렇게 언덕 위에 보니까 옛날 논이죠. 이제 높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전부 논바닥이 없대서 절을 하지. 그래서 그걸 보고 유방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나도 한번 저 길로 나서 볼까?
그래가지고 동네 자기 졸개 매실 대고 떠나니까 이때 거의 매일 가서 술을 먹는 그 술집의 할머니가 주인장이 초할머니인데 이 최초의 정치 자금을 초할머니가 노잣돈을 주지. 그래서 그걸 받아서 떠나요. 떠나가지고 결국은 그 천하를 결국은 이제 쟁패에 자기가 항우를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최초로 한 일이 초할머니한테 명예 군수 준 거야. 이게 한나라 유방에 가가지고 결국은 한 거를 가만 보면은 우리가 회사로 말하면은 장량이라고 전쟁밖에 장막 안에서 천리밖에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장량이라는 위대한 지략가가 있었던 거죠. 회사로 보면은 기획실장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한신이라고 원래는 그 뭐냐면 항우 밑에 있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거기를 전쟁에 나가면 항상 나가면 이겨주는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회사로 말하면 영업부장이 있었던 거죠. 또 한 사람은 소화라는 사람인데 옛날엔 전쟁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의 병사가 나가게 되면 말도 키워야 되고 이 소도 끌고 가야지 밥도 먹여야지 이러면 3명의 병참부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살림을 잘 사는 소화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은 막 쳐들어오게 되면 급하면은 식량을 남기지 않게 막 그 벌을 막 벌판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가는 거 그런 게 다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쟁을 하고 이런 게 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일이지. 우리가 보면 왜 매복에 그 당할까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다 그 병참부대 때문에 생기는 일 대부분에. 그래서 항우라는 사람이 그래 천하의 패권을 그 3사람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가 왜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기게 됐을까? 근데 그 아버지가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이 주철로 만든 과거에는 전부 청동으로 만든 대포인데 주철로 만든 대포를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국은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1421년도라는 책을 보게 되면 당시 자금성, 오늘날 북경에 있는 자금성에 낙성식을 하는데 그때 전부 운하를 파가지고 정화라는 사람한테 전 세계를 보내가지고 하객만 외국 사람만 2,800명이에요. 그 사람들 20일 동안 연회를 베풀고 갈 때 전부 선물을 줬어요. 이게 당시 기록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영국 헨리 5세가 즉위를 했는데 이때 하객이 500명이에요. 이때 음식은 3가지야. 5가지. 건대구이, 빵 이런 거예요. 양자의 문명을 비교할 정도 컸었던 거죠. 근데 이런 문명을 탄생시켜 나가는 과정에 보면은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러니까 한나라 유방 때도 그러고.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그의 훨씬 더 가난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죠. 콜럼버스 등에 저기 남미에 가서 어마어마한 은을 가져옵니다. 근데 저기 스페인 남부에 가면은 아람브라 궁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슬람이 지배를 했어요. 그게 이슬람이 지배하는 그 해 그냥 마지막으로 쳐들어가면서 다 아람브라 궁전을 끝냅니다.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는 같은 해에 정복이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슬람은 떠나라. 종교전쟁,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죠. 종교전쟁이 시작됩니다. 종교 재판이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을 떠나요. 그러니까 상공업자가 없어요. 수많은 은이 오는데 이게 소비품을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유럽에서 소비품을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 유럽에서 많은 소비품을 사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제 이때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국고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드레이크라는 해적이 있는데 이 해적한테 투자를 하죠. 이 해적은 뭐를 하느냐? 저기 스페인에 가가지고서 뭐냐면 귀한 물건을 가져오면 배를 뒤를 쫄쫄쫄쫄 쫓아가다가 해적을 해서 뺏는 거지. 그래서 이 해적이 내는 세금이 이게 약간 역사적으로는 더 규명해 봐야 되겠지만 대략의 영국 전체 국고 수입의 20분의 1쯤 됐다고 하는 설도 있어요.
10분의 1 설도 있어요. 이제 스페인이 화가 났겠죠. 우리 애를 드레이크를 없애라 라고 하니까 엘지로스의 왕이 없앨 리가 만무하지.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출격을 하죠. 다 이제 영국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영국 앞바다에 도착했는데 전쟁사로 보면 여러분 명랑을 보면 어떻게 그 캐리비안 해적이나 명랑을 보면 어떻게 싸워요? 배가 가까이 가면은 뭐 어떻게 막 던져가지고서 저기 뭐냐면 저기 뭐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걸 던져가지고 막 건너가가지고 칼싸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런 싸움에 이제 익숙한 이 스페인 무적 함대가 쫙 갔는데 영국이 쏘아대는 뭐냐면 이 함포 자체가 주철대포래 가지고 이게 일반 사거리를 훨씬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스페인 함대는 영국 함대랑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결판이 나버리고, 그러니까 뭐 싸움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돌아가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대부분의 함대가 멸실되고 말. 그러고 나서 결국은 영국이 일약 전 세계의 바다를 쥐면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첫 해 강일했을 때 피터 대제라는 그 가난한 러시아가 일어서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라고 보면 결국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을 쓰는 능력이라고. 그 사람을 쓰는 능력이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사상이나 그 사람이 태어난 인종이나 그들이 사는 성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우수한 사람을 쓰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 우리가 징기스칸과 마찬가지죠. 수없이 위대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한국으로 돌이켜보면은 링컨 대통령은 얼마나 그 장관들한테 조롱을 받아요. 그러나 그 전쟁 장관을 임명할 때 자기의 라이벌들을 임명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링컨한테는 박수를 보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야당 사람을 하나를 장관시키려고 총지시키려고 그러면 의원 빼내가기라고 연일 싸우잖아. 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배우자라고 얘기하는데, 독일에 히든 챔피언이라는 기업이 많이 있다. 이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독일을 가만히 보면 전쟁을 2번 하고 나서도 지금 독일이 다시 유럽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 국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원리 중에 하나는 독일은 매번 어려울 때마다 항상 연정을 했어요. 연정이 아닌 적이 별로 없어요. 아데나우어 총리가 76세인가 총리를 했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뒤에.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빌리 브란트 수상을 부총리로 왔죠. 그래서 연정을 하게 된 거죠. 연정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정권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어쨌든 합의를 해야 되니까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권이 한번 바뀌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나라를 만든 거, 연정을 만든 거, 이런 것이 우리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제 리더로 성장해 나갈 텐데, 그런 꿈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결국은 현실을 어떻게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어야 세상이 바뀌어요.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2의 모두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리더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리더라고 해서 무슨 뭐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평범한 인간으로 똑같은 건데 어느 한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간디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주 배운 집 자식 아니에요. 영국 가서 변호사니까. 그래서 자기가 뭔가 탁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그 기차를 떠났는데 백인들이 와가지고서 여는 유색인종이나 개는 타지 마라 라고 하니까, 끌어내려고 하니까 기차표를 보여주잖아. 나 변호사야. 그리고 기차표를 보내주니까 완전 무시하고 그냥
항의하니까 들고 패가지고서 그 아프리카의 그냥 한가운데 버려버리잖아요. 거기서 그 떨어져가지고 걷는 그 순간 간디는 다시 태어난 거죠. 아, 나는 인도에 잘 사는 집안으로 태어나서 내가 유복한 영국에 사는 변호사가 아니고 영국의 식민지에 사는, 인도라는 식민지에 사는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 전부가 에너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석회석하고 대리석이 똑같은 성분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압축고열을 가진 과정을 바꾸면 대리석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H2O가 똑같은 거예요. H2O랑 똑같은 분자식을 가지는데 어떻게 추우면 얼음이 되는 거고 따뜻하면 기체로 바뀌는 거고 아니면 물로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달구는 게 뭘까? 나를 기체로 만들거나 나를 열망으로 들게 하거나 나를 깨우는 것이 뭔가가 있어야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한반도가 이게 처해 있는 현실을 이렇게 가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도 얘기하고 젊은이들에게 직장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한탄을 해가지고 세상이 바뀐 역사는 없어요. 살기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에 2배, 3배, 4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그 과정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이 현실이 아파야죠. 응? 이 현실이 아픈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집 없이 뭐냐면 집도 못 구하고 직장도 없고 이래 결국 결혼도 안 하고 지금 나홀로 가족이 뭐냐면 이미 50%가 넘어가고 있고 이 문제를 이 상태로 냅둬 가지고는 한 나라가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근본적인 절실함이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세상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이 아픈 문제를 내가 느끼는 거지만 해결하는 거는 머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방법이 올바라야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더 자각하고 오늘을 좀 바꿔보자.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 주변에 1등, 2등, 3등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우리한테 빡빡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만한 행운이 이것이 우리한테 거대한 행운일 수 있다. 우리가 살 길을 열면 이 대륙국가 해역과 치여 사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 없이는 못 사는 무엇을 만들어내자. 만들어내면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날의 좀 이 엄중한 시국,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살기 어려운 문제를 한번 치열하게 서로 토론을 해서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과 덧붙이자면 우리 여시제에서 지식 탐험과 과정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죠. 서양에는 직업이 있는데 동양에는 직업이 없다고 서강대학교 최진석 교수님은 강연을 하시는데 그게 탐험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식 지도 탐험가라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앞서서 나가려면 현재 세계 최정상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진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시제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저런 과제를 내는데 여기에 지식 지도 탐험과 과정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고 여기 함께 동참을 해서 자꾸 진화를 해보는 거죠. 진화를 해보고 그렇게 나가면은 힘들이 쌓여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지는데 끝을 내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일 눈이 온대잖아요. 일기예보상 강원도 온대. 근데 이제 꽃샘추위가 오는데 그래 봐야 오는 건 봄이잖아요.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이 매화 꽃을 보러 이제 남쪽으로 많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유명한 말이 있죠. 춥다고 해서 겨울이 아니 오지는 않아요. 덥다고 해서 여름이 아니 오지는 않아요. 추워도 겨울은 오는 거고 더워도 여름은 와요. 근데 우리의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비껴가지 않아요. 일은 우리한테 숙명처럼 다가와 있는 우리 앞에 숙제가 있어요. 근데 숙제가 어려우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석 난제를 풀어봐서 알잖아요. 난제를 풀면 난이도가 높은 걸 풀면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한반도의 현실이 어려운 것만큼 여러분의 운명이 고단한 건 사실이지만 이거를 극복하면 훨씬 더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함께 가지고 분명한 거는 한반도에 기회가 옵니다. 서서히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후년 다르고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앞날을 함께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고 지식 탐험과 과정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